Drive My Car.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까지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적잖이 타보았지만 가오쿠가 보기에 여자들의 운전 습관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난폭하거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하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많았다. 일반론을 말하자면 여자 운전자는 남자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물론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전에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래도 그런 운전은 때로 주위 운전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한편 난폭한 쪽에 속하는 여자 운전자는 대부분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믿고 있는 듯 보인다. 그녀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신중한 여자 운전자들을 우습게 보고 자신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그녀들이 대담하게 차선을 변경할 때 주위 몇몇 운전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혹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말을 입에 담으며 브레이크 페달을 급하게 밟는다는 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너무 난폭하지도 너무 신중하지도 않게 극히 평범하게 운전하는 여자들이다. 그 중에는 운전에 상당히 능숙한 여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오쿠는 왠지 그녀들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가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그런 원활하지 않은 공기가 전해져서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유난히 목이 타기도 했고 침묵을 메우려고 괜스레 시시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물론 남자들 중에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운전할 때는 대체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딱히 편안하게 운전한다는 건 아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긴장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럭저럭 그 긴장감과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분리할 줄 아는 것 같다. 운전에 신경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상시처럼 대화하고 행동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가오쿠는 알 수 없다. 그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일은 일상적인 레벨에서는 별로 없다. 남녀의 능력차를 느낄 때도 거의 없다. 가오쿠는 직업상 함께 일하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고 여자와 일할 때 오히려 더 편하게 느낄 정도다. 그녀들은 대체로 세세한 부분에 주의 깊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하지만 운전에 한해서는 그는 여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 옆에서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매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다. 남들 앞에서 입에 올리기에 부적절한 화제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속 운전기사를 찾는다는 말에 카센터 사장 오바가 젊은 여자를 추천해 줬을 때 가오쿠는 그다지 달가운 표정을 지울 수 없었다. 오바는 그런 글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그 마음 잘 안다는 듯이. 근데요 가오쿠씨, 그 아가씨 운전 실력 하나는 확실해요. 제가 보장합니다. 괜찮으면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시죠.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가오쿠는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운전기사를 구해야 했고 오바는 믿을 만한 남자였다. 벌써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다. 머리카락이 철사처럼 뻣뻣하고 생김새는 꼭 도깨비를 연상시켰지만 차에 대해서는 그의 의견을 들어서 손해볼 일이 없다. 확인차 휠 얼라이먼트를 점검할 건데요. 그곳에 별 문제가 없으면 모레 2시에는 완벽한 상태로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가씨도 그때쯤에 맞춰 여기로 오라고 할 테니까
시험 삼아 잠깐 이 근처를 같이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미안해 하실 건 전혀 없으니까요. 나이는 몇 살쯤이지? 아마 20대 중반일 겁니다.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오바가 말했다. 그러고는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운전 실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뭐랄까 약간 삐딱한 데가 있어서요. 어떻게?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고 담배를 엄청 피워요. 오바가 말했다.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애교가 있다거나 하는 아가씨는 아니에요. 아예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좀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 너무 미인이면 나도 불안하고 괜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까. 그러시다면 딱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운전 실력은 확실한 거지? 그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해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편의점 일도 하고 택배 트럭 운전도 하고 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금세 그만둘 수 있는 일들이죠. 아는 사람 소개로 우리한테 왔었는데 저희도 별로 경기가 안 좋아 새로 직원을 쓸 만한 여유가 없어서요. 가끔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아주 또릿또릿한 아이예요. 적어도 술은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요. 술 얘기가 나오자 가오쿠의 낯빛이 흐려졌다. 오른쪽 손가락이 저절로 입술로 올라갔다. 그럼 모레 2시에 만나보지. 가오쿠는 말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고 애교가 없다는 점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이틀 뒤 오후 2시 노란색 사브 900 컨버터블은 수리가 끝나 있었다. 오른쪽 앞면의 우그러진 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도장도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꼼꼼히 마감했다. 엔진을 정비했고 기어를 재조정했고 브레이크 패드와 와이퍼 블레이드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세차하고 휠을 닦고 왁스칠까지 마쳤다. 언제나처럼 오바의 작업에는 빈틈이 없었다. 가오쿠는 벌써 12년째 그 사브를 몰았고 주행거리는 1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다. 캔버스 지붕도 점점 추레해져 갔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에는 틈새로 물이 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세차를 살 마음이 없었다. 지금까지 큰 말썽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는 이 차에 개인적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차 지붕을 열고 운전하는 게 좋았다. 겨울에는 두툼한 코트에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여름에는 모자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핸들을 잡았다.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즐기며 도쿄 시내를 이동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느긋하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흘러가는 구름이며 전깃줄에 앉은 새들을 관찰했다. 그런 일들은 이제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일부였다. 가오쿠는 사브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레이스 전에 말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꼼꼼하게 점검했다. 사브를 새 차로 구입했을 때 아내는 아직 살아있었다. 노란 보디 컬러는 그녀가 고른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곧잘 둘이서 드라이브를 했다. 아내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들을 잡는 건 언제나 가오쿠의 몫이었다. 먼 여행도 몇 번 했다. 이즈, 하코네, 나스에 갔었다. 하지만 그 뒤 10년 가까이는 거의 항상 그 혼자서 탔다. 아내가 죽은 뒤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지만 이상하게 그녀들을 조수석에 앉힐 기회는 한 번도 없었다. 교외로 나가는 일도 업무상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졌다. 역시 여기저기 조금씩 상한 것은 있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오바는 대형견의 목을 쓰다듬듯이 대시보드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말했다. 믿을 만한 차예요. 이 시절에 스웨덴 차들이 제법 튼튼하게 나왔죠. 전기 계통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기본 메커니즘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비도 제때제때 착실히 해오셨고요. 가오쿠가 필요한 서류에 사인하고 청구서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왔다. 키는 165cm 정도. 뚱뚱하지는 않지만 어깨가 넓고 몸이 탄탄해 보였다. 목덜미 오른쪽에 큼지막한 올리브만한 보라색 타원형 반점이 있었지만 본인은 그게 남들 눈에 띄는 것에 딱히 저항감이 없는 모양이었다. 숱 검은 머리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묶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오바가 말했듯이 몹시 퉁명스러운 인상이었다. 뺨에는 여드름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눈이 크고 눈동자가 또렷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심 많은 듯한 빛을 띠었다. 눈이 큰 만큼 그 색깔도 짙어 보였다. 두 귀는 넓고 커서 마치 상간벽지에 세워둔 수신기 같았다. 5월에 입기에는 좀 두툼하다 싶은 남성용 헤링본 재킷에 갈색 면바지를 입고 검정 컨버스 스니커즈를 신었다. 재킷 안에는 흰색 긴 소매 티셔츠, 가슴은 상당히 큰 편이다. 오바가 가오쿠를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와타리라고 했다. 와타리 미사키. 미사키는 한자가 아니라 히라가나로 써요. 필요하시면 이력서를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녀는 어딘가 도전적으로 들리는 투로 그렇게 말했다. 가오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력서까지는 필요 없어. 수동도 운전할 줄 알지? 수동 좋아하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심지궂은 채식주의자가 양상추를 먹을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오래된 차라서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필요 없어요. 한동안 택배 일을 했거든요. 도쿄 시내 지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시험 삼아 이 근처를 좀 돌아볼까? 날씨가 좋으니까 지붕은 열고 가지. 어디로 가죠? 가오쿠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시노아시 근처다. 댕겐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메이지아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잠깐 쇼핑한 다음에 아리스가와 공원 쪽으로 언덕길을 올라서 프랑스 대사관 앞을 지나 메이지 거리로,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지.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일일이 경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바에게서 열쇠를 받고는 운전석 위치와 미러를 재빠르게 조정했다. 어디에 어떤 스위치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한 차례 시험했다. 재킷 가슴팍 호주머니에서 초록색 레이벤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그러고는 가오쿠를 향해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다. 카세트 테이프. 그녀가 카 오디오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카세트 테이프를 좋아해. 가오쿠가 말했다. CD보다 다루기 쉬워. 대사 연습하기에도 좋고. 오랜만에 보네요. 내가 운전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8트랙이었어. 가오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8트랙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오바가 보장했던 대로 그녀는 뛰어난 드라이버였다. 조작 하나하나가 매끄럽고 어색한 데가 전혀 없었다. 도로가 혼잡해서 종종 신호에 걸릴 때도 그녀는 엔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유의하는 것 같았다. 시선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눈을 감으면 가오쿠는 기어가 거듭 변속된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다. 엔진 소리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서야 겨우 기어비의 차이를 알아챌 정도였다.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부드럽고 신중했다. 또한 무엇보다 다행인 건
이 아가씨가 시종 편안하게 운전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운전할 때 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퉁명스럽던 표정이 누그러들고 눈매도 얼마간 온화해졌다. 다만 말수가 적은 것은 여전했다. 질문을 받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가오쿠는 그것이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도 일상적인 대화를 그리 잘하는 편이 못 된다. 서로 속속들이 잘하는 상대와의 내실 있는 대화는 싫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좋았다. 그는 조수석에 몸을 묻고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항상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았던 그에게는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리 풍경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교통량이 많은 가이엔리시 거리에서 시험삼아 몇 번 평행 주차를 시켜보자 그녀는 요령 있고 적확하게 해냈다. 감이 좋은 아가씨다. 운동신경도 뛰어나다. 신호를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웠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말보로인 모양이었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곧바로 담배를 껐다. 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꽁초에는 립스틱이 묻어있지 않았다.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았다. 화장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리스가와 공원 근처에서 가오쿠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와타리 미사키가 말했다. 운전은 어디서 배웠지? 홋카이도 산속에서 자랐어요. 10대 중반부터 차를 몰았죠.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골짜기에 있는 동네라 해가 잘 들지 않아서 1년의 절반은 도로가 동결되어 싫더라도 운전 실력이 좋아지죠. 하지만 산속에서 평행주차를 연습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녀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우문이라는 뜻일 것이다. 갑자기 운전기사가 필요해진 사정은 오바 씨에게서 들었나? 미사키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센트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오쿠 씨는 배우고 요즘 일주일에 엿새는 연극 무대에 서고 있다. 공연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간다. 지하철도 택시도 좋아하지 않는다. 차 안에서 대사 연습을 하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접촉사고를 내서 면허가 정지됐어요. 술을 좀 마셨고 시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던데요. 가오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남이 꾼 꿈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경찰이 지정한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녹내장 징후가 발견됐어. 시야 결손이 있다는 거야. 오른쪽 구석에. 여태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음주운전은 알코올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다. 매스컴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도 했다. 하지만 시력 문제는 소속사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지금대로라면 오른쪽 뒤에서 차가 다가와도 사각에 걸려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오쿠 씨, 미사키가 물었다. 가오쿠 씨라고 불러도 되나요? 본명이에요? 본명이야. 가오쿠가 말했다. 복이 많을 것 같은 성씨지만 아무래도 별 효염이 없는 모양이야. 일가 친척 중에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고 가오쿠는 그녀에게 전속 운전기사 급여로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말했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오쿠의 소속사에서 지출 가능한 한도였다. 가오쿠는 어느 정도는 세간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는 배우는 아니고 연극 무대에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가오쿠급의 배우에게는 몇 달뿐이라 해도 전속 운전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호사였다. 근무 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즘에는 연극이 중심이니까 오전 중에는 거의 일이 없어.
점심때까지 푹 자도 돼. 밤에는 늦어도 11시에는 퇴근할 수 있게 하지. 더 늦은 시간에 차가 필요한 경우는 택시를 타고, 되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을 준다. 그거면 됐어요. 미사키는 지극히 간단하게 말했다. 일 자체는 거의 힘들지 않을 거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더 고역일지도 모르지. 미사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보다 힘든 일을 지금까지 산더미처럼 경험해왔다는 표정이었다. 지붕을 열었을 때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 하지만 닫았을 때는 피우지 말았으면 해. 가오쿠는 말했다. 알았어요. 자네가 바라는 건 딱히 없어요. 그녀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기어를 저속으로 바꿨다. 그리고 말했다. 이 차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을 두 사람은 침묵으로 보냈다. 카센터에 돌아가자 가오쿠는 오바를 곁으로 불러 말했다. 저 아가씨를 쓸게. 다음 날부터 미사키는 가오쿠의 전속 운전기사가 되었다. 그녀는 오후 3시 반에 에비스에 있는 가오쿠의 맨션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에서 노란색 사브를 끌고 나와 그를 긴자의 극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붕은 내내 열어두었다. 가는 길에 가오쿠는 항상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조수석에서 거기에 맞추어 대사를 읊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번안한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였다. 그는 바냐 아저씨 역을 맡았다. 대사는 전부 완벽하게 암기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날마다 따라 외울 필요가 있었다. 오랜 습관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곧잘 베토벤의 현악 4중주를 들었다. 그가 베토벤의 현악 4중주를 좋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증나지 않은 음악인데다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에 혹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좀 더 가벼운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오래된 아메리칸 록을 들었다. 비치보이스, 레스컬스, 크리던스, 템프테이션스, 가오쿠의 젊은 시절에 유행한 음악이다. 미사키는 가오쿠가 트는 음악에 대해 딱히 감상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지, 듣고 있기 괴롭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전혀 듣지 않는지. 가오쿠는 어느 쪽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감정의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가씨였다. 다른 때는 옆에 누가 있으면 긴장해서 도저히 소리내어 대사 연습을 할 생각도 못하지만 미사키의 경우에는 그 존재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오쿠는 그녀의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면이 감사했다. 그가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대사를 읊어대도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굴었다. 어쩌면 정말로 아무것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항상 운전에 신경을 집중했다. 혹은 운전이 가져다주는 특수한 선의 경지에 빠져 있었다. 미사키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가오쿠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조금쯤은 호의를 품고 있는지, 아무 흥미도 관심도 없는지, 혹은 신물이 날 만큼 역겨운 걸 그저 일자리가 필요해서 꾹 참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가오쿠는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는 이 아가씨의 매끈하고 확실한 운전 솜씨가 마음에 들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가오쿠는 곧바로 분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서 빠르게 극장을 뒤로 했다. 뭉구적거리고 앉아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배우들과의 개인적인 교제도 거의 없다. 휴대전화로 미사키에게 연락해 대기실 입구에 차를 대라고 한다. 그가 나가면 노란색 사브 컨버터블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10시 반이 좀 넘어 에비스의 맨션에 도착한다. 그것이 거의 매일 되풀이되었다. 다른 일이 생길 때도 있었다.
텔레비전 연속극 녹화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도쿄 시내의 방송국에 나가야 한다. 평범한 형사물이지만 시청률이 꽤 높고 개런티도 쏠쏠했다. 그는 주인공 여형사를 도와주는 점술가 역이었다.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그는 변장을 하고 몇 차례 직접 거리에 나가 진짜 점술가인 척 지나가는 사람들의 점을 쳐주었다. 제법 잘 마친다는 소문까지 났다. 저녁 때는 녹화를 마치고 그 길로 서둘러 긴자의 극장으로 향했다. 이 시간이 가장 아슬아슬했다. 주말에는 낮 공연을 끝내고 연기학원에서 야간반 수업을 했다. 가오쿠는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다. 거기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도 모두 미사키의 몫이었다.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예정대로 그를 여기저기로 태워다 주었고 가오쿠도 그녀가 운전하는 사브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때로는 깊이 잠들 때도 있었다. 날이 따뜻해지자 미사키는 남성용 헤링본 재킷을 벗고 얇은 여름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운전할 때 그녀는 반드시 두 재킷 중 하나를 챙겨 입었다. 아마 기사 제복 대신인 모양이다. 장마철이 되자 차 지붕을 닫는 날이 많아졌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동안 가오쿠는 죽은 아내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미사키가 운전을 맡아준 이후로 왜 그런지 아내 생각이 자주 났다. 아내 역시 배우로 그보다 2살 아래였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가오쿠는 성격 배우로 통했고 들어오는 배역도 약간 괴팍한 조연인 경우가 많았다. 얼굴은 좀 지나치게 긴 편이고 머리카락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해싱해싱해지기 시작했다. 주연 배우에는 맞지 않는다. 그에 비해 아내는 전형적인 미녀 배우였고 주어지는 역할이나 수입도 그에 걸맞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오쿠가 오히려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로 점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의 포지션을 인정했고 인기나 수입의 격차가 그들 사이에서 문제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가오쿠는 그녀를 사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29살이었다. 강하게 마음을 빼앗겼고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 그는 49살이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이따금 다른 남자와 잤다. 가오쿠가 아는 한 상대는 모두 4명이었다. 최소한 정기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4명이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남자에게 안겼다는 것을 그는 금세 알 수 있었다. 가오쿠는 그런 쪽의 감이 원래 좋은 편이고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정도의 기미는 싫더라도 느껴지게 마련이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그녀의 말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자는 상대는 언제나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였다. 그것도 연하인 경우가 많았다. 관계는 영화 촬영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이어지다가 대개는 촬영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듯 했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패턴으로 4번 반복되었다. 왜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자야 하는지 가오쿠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래 부부로서 또한 생활의 파트너로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열성적으로 나누었고 서로를 신뢰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부부는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잘 맞는 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도 그들을 사이좋은 이상적인 커플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왜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이유를 마음먹고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는 자주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그 질문을 입 밖에 낼 뻔한 적도 있었다.
당신은 대체 그들에게서 뭘 원했어?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어? 그녀가 죽기 몇 달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과 싸우는 아내를 향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것 하나 설명해주지 않은 채 가오쿠가 사는 세계에서 사라졌다. 하지 못한 질문과 듣지 못한 대답. 그는 화장터에서 아내의 뼈를 수습하면서 말없이 그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귀에 대고 건네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깊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가오쿠에게는 물론 괴로운 일이었다. 괴롭지 않을 리 없다. 눈을 감으면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상상은 예리한 칼날처럼 시간을 들여 사정없이 그를 점였다.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자 삶의 자세였다. 설령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닥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상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내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안다는 걸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을 하고 별 내용 없는 대화를 나누고 침대에서 아내를 품에 안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몸뚱이를 지닌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오쿠는 프로 배우였다.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 타인을 연기하는 것이 그의 생업이다.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연기했다. 관객이 없는 연기를.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두 사람은 대체로 만족스럽고 파란 없는 결혼 생활을 보냈다. 둘 다 일이 순조롭게 풀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섹스를 했고 적어도 가오쿠의 관점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아내가 자궁암에 걸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버린 뒤 그는 몇몇 여자들을 만났고 자연스레 잠자리도 함께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낀 친밀한 기쁨을 맛볼 수는 없었다. 전에 경험한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듯한 마일드한 기시감이 있었을 뿐. 소속사에서 급여 지급을 위해 정식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는 미사키에게 현 주소와 본적지,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다. 그녀는 도쿄 기타 구 아카바네에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본적은 홋카이도 가미주니 타케초. 얼마 전에 만 24살이 되었다. 가미주니 타케초라는 곳이 홋카이도 어디쯤인지 어느 정도 크기의 마을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가오쿠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24살이라는 점은 마음에 걸렸다. 가오쿠에게는 딱 사흘을 살다간 아이가 있었다. 딸아이였는데 사흘째 날 밤중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죽었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심장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춰버린 것이다. 날이 밝았을 때 아기는 이미 죽은 뒤였다. 심장 판막에 선천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쪽에서 확인할 도리가 없다. 또한 진짜 원인을 알았다 한들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이름은 짓기 전이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로 정확히 24살이다. 그 이름 없는 아이의 생일에 가오쿠는 늘 혼자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몇 살이 되었을지 생각했다. 아이를 그렇게 갑작스레 잃고 나서 두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곳에 생겨난 공백은 무겁고 어두웠다. 마음을 추스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집안에 틀어박혀 많은 시간을 대부분 침묵 속에서 지냈다. 입을 열면 뭔가 뻔한 소리를 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와인을 자주 마셨다. 그는 한동안 이상할 만큼 열성적으로 서예에 몰두했다. 흰 종이 위에 까맣게 붓을 내달려 온갖 한자를 쓰다 보면 자기 마음속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 위태로운 시기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이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의 캐릭터 연구에 탐욕스러울 만큼 빠져들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고 그도 동의했다. 알았어. 이제 아이는 갖지 말자. 당신 좋을 대로 하면 돼. 돌이켜 생각하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어쩌면 아이를 잃은 일이 그녀 안에 그런 욕구를 눈뜨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의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일 뿐이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미사키가 말했다. 생각에 빠져 멍하니 주위 풍경을 바라보던 가오쿠는 퍼뜩 놀라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2달여 동안 긴 시간 함께 차를 타면서 미사키가 먼저 입을 여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물론이지. 가오쿠는 말했다. 가오쿠 씨는 왜 배우가 됐어요? 대학생 때 여자친구 권유로 연극부에 들어갔어. 연극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야. 사실은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었지. 고등학교 때 붙박이 유격수여서 수비에는 자신이 있었거든. 하지만 내가 들어간 대학의 야구부는 나한테는 약간 수준이 높았어.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기분으로 연극부에 들어갔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하다 보니 내가 연기를 즐긴다는 걸 점점 깨달았어. 연기를 하면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끝나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지. 그게 좋았어. 내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좋아요?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원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가오쿠는 잠시 생각했다. 그런 질문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 도로는 정체되고 있었다. 그들은 수도 고속도로에서 다케바시 출구로 향하는 참이었다. 그런다고 달리 돌아갈 데도 없잖아. 가오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그 말에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가오쿠는 쓰고 있던 야구 모자를 벗어 모양새를 점검하고 다시 썼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타이어가 달린 대형 트레일러 옆에서 노란색 사브 컨버터블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였다. 마치 거대한 유조선 옆에 떠있는 관광용 소형 보트 같다. 괜한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미사키가 조금 뒤에 말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좋아, 가오쿠는 말했다. 가오쿠 씨는 왜 친구를 안 만들죠? 가오쿠는 미사키의 옆얼굴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졌다.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지? 미사키는 살짝 어깨를 움츠렸다. 2달 가까이 날마다 차로 모시다 보면 그 정도는 알죠. 가오쿠는 트레일러의 거대한 타이어를 흥미로운 듯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듣고 보니 옛날부터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어릴 때야 물론 친한 친구가 있었지. 함께 야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데 어른이 된 뒤로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게 됐어. 특히 결혼한 뒤로는. 부인이 있어서 친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좋은 친구이기도 했으니까. 몇 살 때 결혼했어요? 30살 때. 같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만났어.
그때 그녀는 주연급 조연이고 나는 단역이었지만 차는 정체된 도로에서 조금씩 나아갔다. 수도고속도로를 탈 때면 항상 그러듯이 지붕은 닫아놓았다. 자네는 술은 전혀 안 마시나? 가오쿠는 화제를 바꾸려고 그렇게 물었다. 체질적으로 알코올이 안 받나 봐요. 미사키가 말했다. 엄마가 술 때문에 말썽이 많던 사람이라서 그거랑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요즘도 그러셔? 미사키는 몇 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어요. 술에 취해 운전하다 핸들을 잘못 돌리는 바람에. 차체가 돌다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혔죠. 거의 즉사였어요. 제가 17살 때. 저런 딱하게도. 가오쿠는 말했다. 자업자득이죠. 미사키는 딱 잘라 말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었어요. 빠르냐 늦냐 그 차이뿐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8살 때 집을 나가서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맨날 저를 들볶았죠. 왜? 제가 외동이거든요. 네가 좀 귀엽고 예뻤으면 네 아빠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못생기게 태어나서 버리고 갔다고요. 자네는 못생기지 않았어. 가오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뿐이겠지. 미사키는 다시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술만 들어가면 그 소리를 늘어놨어요. 똑같은 말을 끝도 없이 되풀이하고. 당연히 상처받았죠. 미안한 말이지만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홀가분했을 정도예요. 그 다음 침묵은 아까보다 길게 이어졌다. 자네는 친구가 있나? 가오쿠가 물었다. 미사키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저 가만히 앞을 바라보았다. 가오쿠는 잠깐 눈을 붙여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차가 조금씩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그녀는 그때마다 꼼꼼하게 기어를 바꿨다. 옆 차선의 트레일러가 커다란 숙명의 그림자처럼 싸부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친구를 사귄 건 거의 10년 전이야. 가오쿠는 잠을 포기하고 눈을 뜨고 말했다. 친구 비슷한 사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나보다 17살 아래였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술을 좋아해서 나도 같이 한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미사키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가오쿠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음 먹고 그 이야기를 꺼냈다. 실은 그 친구 한동안 내 아내와 잤어.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그 친구는 몰랐지. 미사키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오쿠 씨 부인과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석 달이나 넉 달쯤 만나면서 내 아내와 여러 차례 섹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걸 가오쿠 씨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내는 물론 숨겼지만 난 그냥 알았어.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져. 하지만 틀림없어. 괜한 지레 짐작이 아니라. 미사키는 차가 멈춘 사이에 두 손으로 백미러 위치를 조정했다. 부인과 그 사람이 잤다는 게 가오쿠 씨와 그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야. 가오쿠는 말했다. 내가 그 남자와 친구가 된 건 내 아내가 그와 잤기 때문이었어. 미사키는 잠자코 있었다. 설명을 기다리는 것이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이해하고 싶었어. 왜 내 아내가 그 남자와 자게 되었는가? 왜 그와 자야 했는가? 적어도 맨 처음 동기는 그거였어. 미사키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재킷 아래에서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그런 거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부인과 잤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과 함께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게. 괴롭지 않을 리 없지. 가오쿠가 말했다. 생각하기 싫은 것까지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도 떠오르고. 하지만 나는 연기를 했어. 말하자면 그게 내 직업이니까. 다른 인격이 된다. 미사키가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다시 원래 인격으로 돌아온다. 그렇지. 가오쿠가 말했다. 싫더라도 원래대로 되돌아와.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그전과 조금 위치가 달라져 있지. 그게 룰이야. 그전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미사키는 몇 번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그래서 가오쿠 씨는 이해했어요? 부인이 왜 그 사람과 잤는지? 가오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가졌고 나는 갖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었을 거야. 아니, 아마 많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인간이 그렇게 세세한 핀포인트 수준에서 행동하지는 않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는다는 건, 특히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랄까, 보다 총체적인 문제야. 더 애매하고 더 제멋대로고 더 서글픈 거야. 미사키는 잠시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하지만 이해는 못했어도 그 사람과는 계속 친구로 지냈군요. 가오쿠는 다시 한번 야구 모자를 벗어서 이번에는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정수리를 쓱쓱 문질렀다. 뭐라고 해야 좋을까? 일단 진지하게 연기를 시작하면 그만둘 계기를 찾기가 어려워.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다 해도 그 연기의 의미가 마땅한 형태를 이루기 전에는 흐름을 멈출 수가 없거든. 음악이 어떤 특정한 화음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결말을 맞을 수 없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사키는 담뱃갑에서 말보로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차 지붕이 닫혔을 때는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는다. 단지 입에 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가오쿠 씨 부인과 잤어요? 아니, 안 잤어. 가오쿠는 말했다. 그렇게까지 나가면 뭐랄까? 너무 기교적인 일이 돼버리지.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된 건 아내가 죽고 조금 지난 뒤였어. 그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나 연기였어요? 가오쿠는 그에 대해 생각했다. 둘 다. 그 경계선을 나도 점점 알 수 없어졌어. 진지하게 연기한다는 건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 가오쿠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이름은 다카스키. 키가 크고 잘생긴 이른바 미남 배우였다. 40대 초반. 딱히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다. 존재만으로 매력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배역도 한정되어 있다. 대개는 서글서글하고 깔끔한 중년 남자 역이었다. 늘 웃는 낯이지만 이따금 옆얼굴에서 우수가 묻어났다.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 가오쿠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아내가 죽고 반년 뒤의 일이었다. 다카스키는 그에게 다가와 자기소개를 하고 조의를 표했다. 딱 한 번이었지만 부인과 영화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다카스키는 공손한 얼굴로 말했다. 가오쿠는 담례의 말을 했다. 시간 순으로 보자면 그가 아는 한 다카스키는 아내가 성적인 관계를 가진 남자들의 목록에서 맨 끝에 있었다. 그와의 관계가 끝나고 얼마 뒤에 그녀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자궁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을 발견했다. 한 가지 실례되는 부탁이 있는데 가오쿠는 한 차례 인사가 오간 뒤에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이신지? 괜찮다면 나한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술 한잔 하면서 집사람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 집사람이 자주 당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작스러운 말에 다카스키는 놀란 기색이었다.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는 단정한 눈썹을 살짝 찡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오쿠의 표정을 살폈다. 무언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듯이. 하지만 특별한 의도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다. 가오쿠는 누가 봐도 오랜 세월 함께해온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지을 법한 고요한 표정이었다. 더는 파문이 일지 않는 연못의 수면 같은 표정. 그저 아내 얘기를 함께 나눌 말벗이 있었으면 해서요. 가오쿠는 덧붙여 말했다.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다 보면 솔직히 이따금 힘들어요. 다카스키 씨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그 말에 다카스키는 얼마간 안도한 것 같았다. 아무래도 관계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아닙니다. 귀찮긴요. 그런 시간이라면 기꺼이 만들어야죠. 저처럼 재미없는 말벗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띄었다. 눈초리에 선해 보이는 주름이 잡혔다. 상당히 차밍한 미소다. 만일 자신이 중년 여자였다면 이쯤에서 분명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을 거라고 가오쿠는 생각했다. 다카스키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일정표를 넘겼다. 내일 밤이면 느긋하게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오쿠 씨 일정은 어떠십니까? 내일 밤은 자기도 괜찮다고 가오쿠는 말했다. 그나저나 감정을 읽기가 무척 쉬운 사내다 싶어 가오쿠는 감탄했다.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 그 건너편까지 훤히 보일 것 같다. 뒤틀린 부분도 심술궂은 부분도 없다. 한밤중에 깊은 함정을 파놓고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타입은 아니다. 배우로서는 아마 그리 대성하지 못하겠지만.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다카스키가 물었다. 장소는 좋으실 대로 어디든 정해주면 그쪽으로 가죠. 가오쿠는 말했다. 다카스키는 긴자의 유명한 바 이름을 댔다. 그곳 박스석을 예약해두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오쿠는 그 바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다카스키의 손은 부드럽고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손바닥은 따스하고 약간 땀이 밴 것 같았다. 긴장한 탓인지도 모른다. 그가 떠난 뒤 가오쿠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그와 악수한 손바닥을 펴고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다카스키의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 손가락이 아내의 벗은 몸을 쓰다듬었다고 가오쿠는 생각했다. 시간을 들여 구석구석. 가오쿠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나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어찌됐건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의 조용한 박스석에서 몰트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가오쿠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다. 그건 다카스키의 마음이 아직도 아내에게 깊이 빠져있는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그 육체가 태워져 뼈와 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카스키는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심정은 가오쿠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다카스키는 이따금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바라보고 있자니 저절로 손을 내밀어주고 싶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이 남자는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슬며시 떠보면 금세 모든 것을 고백해버릴 것 같다. 다카스키의 말하는 태도로 보아 둘의 관계를 끊자고 통보한 건 아내인 모양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다카스키에게 우리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고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만나주지 않았다. 몇 달쯤 관계를 지속하고 어느 시점에 딱 잘라 끝맺는다. 질질 끌지 않는다. 가오쿠가 알기로 그것이 그녀의 정사 패턴이었다. 하지만 다카스키는 그렇게 깨끗이 그녀와 헤어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던 듯 했다.
그는 그녀와 좀 더 오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했으리라. 암 말기에 이르러 시내 병원의 호스피스에 들어간 아내에게 다카스키는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그것도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 입원한 뒤로 아내는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의료 관계자 외에 그녀의 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가오쿠 3사람뿐이었다. 다카스키는 한 번도 그녀의 병문안을 가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 것 같았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다카스키가 안 것은 그녀가 죽기 몇 주 전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식이었고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 심정을 가오쿠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품고 있는 감정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가오쿠는 여일대로 여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았고 화장터에서 그녀의 흰 뼈를 수습했다. 그 나름대로 수용의 단계를 통과해왔다. 그것은 상당히 큰 차이다. 내가 도리어 이 남자를 위로하는 것 같군. 둘이서 아내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가오쿠는 그렇게 생각했다. 만약 아내가 이런 광경을 본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 그렇게 생각하니 가오쿠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오쿠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 지닌 미덕 중 하나였다.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다카스키가 과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오쿠는 직업상 수많은 술꾼을 만나왔지만 다카스키는 어떻게 보아도 건전하고 건강한 부류에 속하는 술꾼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가오쿠가 보기에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술꾼이 있다. 하나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태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카스키는 분명 후자였다. 그가 지우려는 것이 무엇인지 가오쿠는 알 수 있었다. 단지 심약한 성격일 수도 있고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다. 어쩌면 지금 현실적으로 떠안고 있는 골칫거리일 수도 있다. 그런 모든 것의 혼합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뭐가 됐건 그의 내면에는 가능하면 잊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잊기 위해 혹은 그것이 자아내는 아픔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술을 입에 털어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오쿠가 한 잔 마시는 사이에 다카스키는 같은 술을 2잔 반 마셨다. 상당한 하이페이스다. 어쩌면 술 마시는 페이스가 빠른 것은 정신적 긴장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자신이 예전에 은밀히 동침한 여자의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자리다. 긴장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닐 거라고 가오쿠는 생각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밖에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남자인 것이다. 상대의 상태를 살펴가며 가오쿠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신중히 술을 마셨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상대의 긴장이 좀 풀린 참에 그는 다카스키에게 결혼은 했느냐고 물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7살 난 아들이 있다고 다카스키는 대답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작년부터 별거 중이라고. 아마도 머지않아 이혼하겠지만 아이의 친권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다. 아이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사태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그는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잘생긴 얼굴에 얌전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상습적인 술꾼이 대부분 그렇듯이 다카스키는 알코올이 들어가자 입이 가벼워졌다. 아마도 말해서는 안 될 것까지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말했다. 가오쿠는 거의 들어주는 입장이 되어 따뜻하게 맞장구 치고 위로해야 할 때는 말을 가려가며 위로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끌어모았다. 가오쿠는
자신이 다카스키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애초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또한 실제로 다카스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공통점이 있었다. 죽어버린 한 아름다운 여자에게서 아직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 입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결핍을 메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가 잘 통했다. 다카스키 씨, 괜찮으면 다음에 또 만날까요?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무척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요. 가오쿠는 헤어지는 참에 말했다. 술값은 가오쿠가 미리 계산했다. 어쨌거나 누군가는 그 자리에 술값을 계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카스키는 떠올리지도 못한 것 같았다. 알코올은 그에게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 아마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물론 좋습니다. 다카스키는 술잔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다. 꼭 다시 뵙고 싶어요. 가오쿠 씨와 이야기했더니 저도 답답했던 가슴이 얼마간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겠죠. 가오쿠는 말했다. 세상 떠난 아내가 이어준 건지도 모르겠군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었다. 두 사람은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마음 맞는 술친구 정도였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해서 얼굴을 보고 시내 곳곳의 바에서 술을 마시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를 함께 한 적은 없었다. 가는 곳은 늘 술집이었다. 가오쿠는 다카스키가 가벼운 안주 말고는 다른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쩌면 이 남자는 식사라는 걸 거의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그리고 어쩌다 맥주를 마실 때를 빼고는 위스키 외의 술을 주문한 적도 없다. 싱글 몰트가 그의 취향이었다.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은 다양했지만 결국에는 꼭 가오쿠의 죽은 아내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녀가 아직 젊었던 시절의 일화를 가오쿠가 이야기하면 다카스키는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마치 타인의 기억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처럼. 문득 깨닫고 보니 가오쿠 자신도 그런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은 아오야마의 작은 바에서 술을 마셨다. 내집 미술관 뒷골목에 눈에 띄지 않는 가게였다. 마흔 안팎의 말수 적은 남자가 항상 바텐더로 있고 구석 장식장 위에서는 비쩍 마른 회색 고양이가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고 있었다. 이 바에 붙어 사는 근처 길고양이인 모양이었다. 오래된 재즈 레코드가 턴테이블 위에서 돌아갔다.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전에도 둘이서 몇 번 찾아갔던 가게였다. 그들이 만날 때는 왜 그런지 비가 내릴 때가 많았는데 그날도 가랑비가 뿌렸다. 정말 멋진 여자였어요. 다카스키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양손을 보며 말했다. 중년에 접어든 남자치고는 아름다운 손이었다. 눈에 띄는 주름도 없고 손톱도 잘 손질되어 있었다. 그런 분과 인연을 맺고 함께 살고 가오쿠 씨는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그랬지. 가오쿠는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분명 행복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행복했던 만큼 괴로운 일도 있었어. 이를테면 어떤 일이죠? 가오쿠는 온도록스 잔을 들어 커다란 얼음을 빙글 돌렸다. 언젠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상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다카스키는 말했다.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카스키는 운을 떼고 적절한 말을 찾았다. 그렇게 멋진 사람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그렇죠. 다카스키는 말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듯이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까지나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가오쿠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가능한 한 길게 아슬아슬할 때까지 끌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녀를 잃었어.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잃다가 결국에는 모조리 잃고 말았어. 침식으로 깎여가던 것이 마침내 큰 파도에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처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알 것 같아요. 아니, 넌 그런 건 알지 못해. 가오쿠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가오쿠는 말했다. 내가 그녀를 적어도 중요한 일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죽어버린 지금 그건 아마도 영원히 이해되지 못한 채 끝나겠지.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작고 단단한 금고처럼.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다카스키는 그 말을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가오쿠 씨,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설령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한다 해도. 가오쿠는 말했다. 우리는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고 친밀한 부부이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어떤 일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나에게 치명적인 맹점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몰라. 맹점? 다카스키가 말했다. 나는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도 몰라. 아니,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보지 못했는지도 몰라. 다카스키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남아있던 술을 비우고 바텐더에게 한 잔 더 주문했다. 그 기분 뭔지 압니다. 다카스키는 말했다. 가오쿠는 다카스키의 눈을 빤히 보았다. 다카스키는 잠시 그 시선을 맞받다가 이윽고 눈을 피했다. 알다니? 어떻게? 가오쿠는 조용히 물었다. 바텐더가 온도록스를 새로 가져와 젖어서 부푼 종이 받침도 새 것으로 바꿨다. 그동안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알다니? 어떻게? 바텐더가 가자 가오쿠는 다시 물었다. 다카스키는 생각을 굴리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남자는 망설이고 있다. 가오쿠는 그렇게 추측했다. 여기서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그 흔들림을 제 안에서 어찌어찌 진정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상대가 어떤 여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오쿠 씨만의 고유한 맹점이 아닐 거예요. 만일 그게 맹점이라면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맹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가오쿠는 그의 말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이지. 맞습니다. 다카스키는 인정했다. 나는 지금 죽은 아내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히 일반론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다카스키는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내가 아는 한 가오쿠 씨 부인은 정말로 멋진 여자였어요. 물론 내가 안다고 해봐야 가오쿠 씨가 하는 것에 100분의 1에도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 멋진 사람과 20년이나 함께할 수 있었던 걸 가오쿠 씨는 뭐가 어찌됐건 감사해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타인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바란다면 자기만 더 괴로워질 뿐이겠죠. 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이라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분명하게 들여다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의 마음과
솔직하게 타협하는 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타인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나 자신을 깊숙이 정면으로 응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들은 다카스키라는 인간 안에 어떤 깊고 특별한 장소에서 떠오른 것 같았다. 아주 잠깐일지라도 그 감춰진 문이 열렸던 것이다. 그의 말은 티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와 닿았다. 적어도 연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그렇게 연기에 능한 남자가 아니다. 가오쿠는 말없이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다카스키도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상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서로의 눈동자에서 저 멀리 떨어진 항성 같은 반짝임을 알아보았다. 헤어지는 참에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었다. 베이지색 레인코트를 입은 다카스키가 우산도 쓰지 않고 그 빛 속으로 사라진 뒤 가오쿠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손이 아내의 벗은 몸을 쓰다듬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아마 그런 일도 있는 것이리라. 아니, 그건 그냥 육체잖아. 가오쿠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끝내는 작은 뼈와 재가 될 뿐인 것을.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분명 있을 터였다. 만일 그게 맹점이라면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맹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 말이 가오쿠의 귀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 사람이랑 친구로 오래 만났어요? 미사키가 앞쪽 차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럭저럭 반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한 달에 2번 어딘가의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지. 가오쿠는 말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버렸어. 만나자는 전화가 와도 무시했어. 내가 연락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그쪽에서도 전화하지 않더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겠네요. 아마도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왜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연기할 필요가 없어져서 친구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건가요? 그런 이유도 있지. 가오쿠는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뭔데요? 가오쿠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미사키는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채 흘끗 가오쿠의 얼굴을 보았다. 피우고 싶으면 피워도 돼. 가오쿠가 말했다. 네? 거기 불 붙여도 된다고. 지붕이 닫혀 있는데요. 괜찮아. 미사키는 차창을 내리고 시가라이터로 말보로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맛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잠시 폐에 머금고 있다가 창밖으로 길게 토해냈다. 명줄 줄이는 짓이야. 가오쿠가 말했다. 사는 것 자체가 명줄 줄이는 거잖아요. 미사키가 말했다. 가오쿠는 웃었다. 그것도 하나의 견해이긴 하지. 가오쿠 씨가 웃는 거 처음 봐요. 미사키가 말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고 가오쿠도 생각했다. 연기가 아닌 웃음은 꽤 오랜만인지도 모른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그는 말했다. 가만 보면 자네 꽤 귀여워. 전혀 못생기지 않았어. 고마워요. 저도 못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좀 떨어지는 편이죠. 소냐처럼. 가오쿠는 조금 놀라서 미사키를 보았다. 바냐 아저씨를 읽었구나. 날마다 대사를 토막토막 순서도 뒤죽박죽인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졌어요. 저도 호기심이란 게 있거든요. 미사키는 말했다. 아, 싫다. 미치겠어. 난 왜 이렇게 떨어지는 얼굴로 태어났을까? 정말 지겨워 죽겠어. 슬픈 연극이더군요. 암울한 이야기지. 가오쿠는 말했다. 아, 서글프다. 무슨 수가 없을까? 나는 이제 47이야. 60에 죽는다 해도 앞으로 13년이나 더 살아야 해. 너무 길어.
그 14년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면서 하루하루를 메꿔나가지? 그 당시 사람들은 대개 60살에 죽었어. 바니 아저씨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는지도 모르지. 알아봤는데 가오쿠 씨랑 저희 아버지가 동갑이더라고요. 가오쿠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몇 개 집어들고 라벨에 적힌 곡목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음악은 틀지 않았다. 미사키는 불이 붙은 담배를 왼손에 들고 창밖으로 내놓고 있었다. 차들이 슬슬 앞으로 나아가서 기어를 바꿀 때만 양손을 쓰기 위해 잠깐 입에 담배를 물었다. 실은 그자를 어떻게든 혼내줄 생각이었어. 가오쿠는 털어놓듯이 말했다. 아내와 잔 그자를.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혼을 내요?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줄 생각이었어. 친구인 척해서 안심하게 만들고 그 사이 치명적인 약점 같은 걸 찾아내서 그걸 이용해 타격을 줄 작정이었지. 미사키는 미간을 모으고 그 말 뜻을 생각했다. 약점이라니? 이를테면 어떤 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영 허술해지는 남자였으니까 분명 무언가 찾아낼 수 있었겠지. 그걸 꼬투리 삼아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킬 만한 스캔들을 터뜨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혼 조정에서 아이의 친권을 받아낼 수 없었을 테고 그건 그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되었겠지. 아마도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칙칙하네요. 그래, 칙칙한 이야기지. 그 사람이 가오쿠 씨 부인하고 잔 걸 복수하고 싶어서요? 복수하고는 약간 달라. 가오쿠는 말했다. 어쨌든 나는 아무래도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어. 잊으려고 꽤 노력했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정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야. 항상 그 장면이 되살아났어. 마치 갈 곳 없는 영혼이 천장 구석에 달라붙어 계속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아내가 죽고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것도 이윽고 사라질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오히려 전보다 기척이 더 강해졌을 정도야. 나는 그걸 어딘가로 던져버릴 필요가 있었어.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소해야만 했지. 홋카이도 가미주니 타키초에서 온 딸뻘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가오쿠는 생각했다. 하지만 일단 꺼낸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혼내주려고 했다. 미사키가 말했다. 응.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 안 했지. 가오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 했다. 가만히 짧은 숨을 내쉬고 불붙은 담배를 그대로 창밖으로 튕겨버렸다. 가미주니 타키초에서는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것인지.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어찌되었건 상관없다는 심정이 됐어. 내게 씌었던 것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가오쿠는 말했다. 더는 분노도 느끼지 않았고 어쩌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렇게 된 게 분명 가오쿠 씨에게는 다행이었을 거예요. 어떻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부인이 왜 그 사람과 섹스를 했는지, 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는지 가오쿠 씨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 모르지. 그건 아직 내 안에 물음표가 붙은 채 남아있어. 그 남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 아내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 그저 한때 즐길 생각으로 아내와 잔 게 아니었어. 그녀의 죽음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고 죽기 전에 병문안을 거절당한 것도 상처로 남아있었어.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로 친구가 되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지. 가오쿠는 거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마음의 흐름을 더듬었다. 조금이라도 더 사실에 가까운 말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 그리 대단한 놈은 아니었어.
성격은 좋은지 모르지 핸섬하고 웃는 얼굴도 근사해. 적어도 야가 빠진 인간은 아니었고 하지만 경의를 품을 만한 인간도 아니야. 솔직하지만 깊이가 부족해. 약점도 있고 배우로서도 이류였어. 그에 비해 내 아내는 의지가 강하고 속 깊은 여자였지.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조용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내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품에 안겼는지 그 의문이 지금도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오쿠 씨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도 느껴진다. 그런 말인가요? 가오쿠는 잠시 생각하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부인은 그 사람에게 애당초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미사키는 매우 간결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잤죠. 가오쿠는 먼 풍경을 보듯이 미사키의 옆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번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 앞유리에 묻은 물방울을 닦아냈다. 새로 바꾼 한 쌍의 블레이드가 툴툴대는 쌍둥이처럼 뻑뻑하게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여자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미사키가 덧붙였다.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가오쿠는 침묵을 지켰다. 그건 병 같은 거예요, 가오쿠 씨. 생각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도 엄마가 나를 죽어라고 들볶았던 것도 모두 병이 한 짓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보았자 별거 안 나와요. 혼자 이리저리 굴려보다가 꿀꺽 삼키고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기를 한다. 가오쿠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많든 적든. 가오쿠는 가죽 시트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고서 신경을 한 곳에 집중해 그녀가 기어를 변속하는 순간을 감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역시 불가능했다. 모든 게 너무도 매끄럽고 비밀스러웠다. 귀에 와 닿는 엔진 회전음이 아주 조금 달라질 뿐이다. 오가는 벌레의 날갯짓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멀어진다. 좀 자야겠다고 가오쿠는 생각했다. 한숨 푹 자고 눈을 뜬다. 10분이나 15분 그쯤이다.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한다. 조명을 받고 주어진 대사를 한다. 박수를 받고 막이 내려진다. 일단 나를 벗어났다가 다시 나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온 곳은 정확하게는 이전과 똑같은 장소가 아니다. 잠깐 잘게, 가오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대로 말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가오쿠는 그 침묵에 감사했다.